그러니까 말씀들 주신 것처럼 미래통합당은 지금 미래한국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보다도 지금 그렇죠. 미래통합당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바로 논의를 그거죠. 좀 해야 되는 예. 상황인데 어제 뭐 아까 조호영 의원과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의원총회 뭐 별 결론을 못 내렸고 뭐 의견을 다 지금 당선인들까지 의견을 묻는다고 했어요.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선거 치자마자 딱 이런 모델로 나온 것도 되게 사실 말도 안 되죠. 우습기도 하고 누가 그걸 준비해 놓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약간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지금 여권이 얘네 선거에서 크게 안 좋았을 때도 혼란이 있었고 어제 의총 같은 경우에 39명이 참석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저는 이 미래통합당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의총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수도권과 PK 여기 좀 힘을 합치고 PK요. 그렇죠. 예. 약간 이 PK도 의석은 통합당이 많이 땄지만 거의 지금 민주당이 40% 육박하게 해서 격전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맛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수도권과 PK 대 PK 진영과 약간 충청남도의 보수적인 의원들과 지금 말하는 사람들 봐도 약간 그 기류가 비슷해요. 그쪽 약간 중도파 대 약간 이 보수파들이 이니셔티브 다툼이 가지 않을까. 그럼 조금 중도파 쪽에서는 김종인 대표 같은 분을 좀 미는 것이고 보수파 쪽에서는 뭐 안에도 사람 많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되게 논의되는 게 정치공학적인 논의잖아요. 힘의 역학관계의 논의. 근데 이게 민주당이 2007년에 530만 표 차로 크게 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총선에서 80여 석 81석. 얻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어째 100석을 넘었는데 그때 80몇 석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모멘텀, 그러니까 과연 이게 힘을 얻어가는 모멘텀이 어디서 나왔냐면 2009년에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을 잃고 그리고 2010년에 소위 무상복지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터닝포인트가 되면서 복지의 방향을 정하면서 그나마 민주당 쪽이 진보 세력이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인들 그런 당내 역학구도에 따른 계파끼리의 싸움 안 했겠습니까?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 누군가는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하나, 예를 들면 무상급식 같은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 가치 지향, 이게 사실 제일 중요했어요. 민주당도 안 해본 거 없습니다. 통합해보고 뭐 헤어져도 보고 싸워도 봤는데 그건 다 부질없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상황이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에게 시간을 주면 그 시간 어떤 혼란을 지나서 앞으로 뭐 이런 리더십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면 사실 국민 입장에서도 미래통합당과 보수정책 시간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거치면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형성이 될 거냐 다 의문이거든요. 그렇지 않을 거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뭐 이 보수파와 중도파가 서로 싸우면서 계속 이제 그 좀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싸움의 결과가 생산적일 거냐. 사실은 지금까지의 미래통합당의 문제도 사실은 거기서 왔습니다. 이 극우 쪽으로 가 있는 지지층하고 중도 쪽으로 가고 싶은 이 지지층하고 통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상황이 다시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암울하게 보는 거고 그래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론이라든지 이렇게 좀 중간에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야구팀이 잘 안 나간다고 해서 이제 명 감독님을 모셔왔단 말이죠. 그런다고 이제 야구팀이 잘 되면 그것은 명 감독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잘 안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명 감독님을 모셔왔는데도 야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야구팀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명확한 구심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슈의 중심일 수도 있고 인물의 중심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중심을 이번에 이런 좀 혼란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여러모로 구부려가 됩니다. 저는 요 며칠 만에 해결될 거라 안 보고요. 그리고 역대로 비대위가 뭘 잘하고 말고는 없어요. 비대위라는 건 중간 단계인 거고 예전에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비대위원장 참 잘하셨다. 근데 그거는 뭐 막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새 길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 중간 단계 역할을 잘했다라는 것이고 이 새누리당 이 통합당 계열에서 뭐 김희옥 비대위원장, 임명진 비대위원장 있었지만은 이분들이 무슨 잘하고 말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또 뭐 갈피를 잡겠죠. 아까 민주당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고 민주당도 그 무상급식 논쟁을 벌인 것이 민주당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찾은 게 아니라 외부에 있었던 민주노동당. 그러니까 민주노동당도 있고 또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팍 던져서 받아 안은 거지 않습니까? 아마도 뭐 보수 진영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가 나오긴 나오겠죠. 이번에 시간이 사실은 걸리면. 비례통합당은 정말 이번에 수도권에서 낙선한 젊은 후보들 얘기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네. 제가 이번에 구로에 나온 김재석 후보라고 있는데 네. 이분 서울법대 나오고 아주 이미지도 좋고 또 원래는 중도나 오히려 좌파 쪽에서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왔는데 이분이 거기 도봉에 이제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명함 돌리면 특히 여성들 중심으로 잡상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잡상인. 왜요? 이제 빨간 통합당 명함. 사람이라니까 이제 핑크가 가니까 벌써 잡상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예. 그나마 좀 호의적인 반응은 뭐냐면 아니 대근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데 왜 그 당에 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저는 이거에서 이 지금 통합당 특히 지금 영남의 다선 의원님들은 정말 이 사례를 보고 좀 깨우침을 받으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최민희 전 의원님 같은 분이 한번 통합당 연찬회 같은 데 와가지고 강연. 한번 좀 강연하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근데 생각이 그 됩니다. 비대위가 네. 있잖아요. 근데 비대위는 되게 두 가지예요.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비대위를 구성합니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할 때 그런 비대위였고요. 네. 그다음에 선거에 지고 나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이 역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 비대위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스타도 데려오고 핵심이 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대위는 그게 아닙니다. 당을 수습하고 지금 남아있는 인적 자원을 최대화시키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지금 이제 외부 인사를 자꾸 얘기하는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죠. 그런 경우는 또 그러니까 다른 사실 분열의 소지가 되죠. 자유한국당 때 임명진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아무것도 못한 정도가 아니라 뭘 해보려다가 사실은 당 외에 당 밖에 당사 밖에 뭐 시위대가 나타나고 뭐 공천을 가지고 뭐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면서 사실은 힘 하나도 못 쓰고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를 앞두고 이 비대위원장이 강력하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델이 지금 비대위가 성립이 돼 있거나 아니면 향후에 대권 주자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 중심에 서 있거나 이런 좀 모델이 있어야 비대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권한이 있느냐는 거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당분간은 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수습이 어렵고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이렇게 뭐 갑로들박하면서 서로 싸울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통합당의 긍정적인 포인트도 몇 개 있다고 보는 게요. 예. 지금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지만은 임명진 위원장 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구해야 된다, 뭐 탄핵을 그 난리굿이었어요. 정말로 그 당사 앞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여의도 앞에 있으면 쿵짝쿵짝 소리 때문에 지금 이 논쟁을 보세요. 그 좀 강경 우파들이 사전 투표 조작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박근혜 이런 이야기는 탁 들어갔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땐 통합당 입장에서는 큰 핸디캡을 내려놓은 것이다. 그리고 김종인 뭐 위원장 말 맞다나 이게 흔히 말하는 대권 주자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누가 마음 먹고 한다면은 별로 이제 걸림돌도 없을 것이다. 그런 건 이제 좋은 조건일 수도 있죠. 아니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질 때는 진짜 폭망이라니까요. 그런데 100석 이하는 안. 근데 그거는 되는 딱 거고. 영호남 의석도 차이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리고 인구 81석과 103석. 인구 그렇죠. 분포상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8%밖에 차이 안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토 자체가 미래통합당은 다시 재정비하기 좋은 풍토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은 늘 민주당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부러운 지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부러운 지점을 스스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좋은 자산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느낌? 그래서 늘 이런 게 수습할 때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점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뭐 강점 중에 여러 가지 뭐 있으시겠지만 저는 최소한 이제 영남 지역주의 기대는 거 이건 네. 장기적으로 점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호남과 달리 영남에서는 민주당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심지어 뭐 경북, 대구 경북에서도요. 되게 20-30%는 다 받았어요. 이 통합당이 이번에 가장 잘못한 건 호남에 아예 후보를 다 안 냈잖아요. 굉장히 조금만 냈는데 거기서도 호남에 출마한 그 천하람이라고 젊은 후보가 그 얘기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도대체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은 너네 당에 어떻게 표를 주냐. 이런 말을 호남 분들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통합당은 호남에 다가가지 못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은 훨씬 더 젊은 세대에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이 이 영남에만 기댔다가는 저는 다음번에는 아마 영남 자민련 그리고 그 다음 총선에는 TK 자민련으로 축소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